오늘 나온 뉴시스 여론조사 보시겠습니다. 지난 3월 이 기관의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5개월 사이에 1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의 연령별 지지율을 보면 2030 민심이 차갑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 이 같은 흐름은 부동산 이슈 등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이렇게 43.9%로 높은 가운데 특히 2030 세대가 이 부동산 문제에 예민한 걸 여론조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반발 여론을 의식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혜택 보는 사람은 가만히 있고 부담이 커지는 쪽만 반감을 갖기 때문에 세금 만지는 사람은 항상 욕을 먹게 돼 있다며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기어서 다니시라는 농담을 건넸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나는 매일 국회 가는 버스 안에서 버스만 보고 나의 뜻을 이해해줄 그런 청년은 없어. 항의원이던지 버스하우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다죠, 옛다. 그러니까 좋은 시절을 만나서 잘 살아온 586 세대. 네. 쟤들한테는 이거라도 던져주는 게 감지덕지지. 이런 느낌이에요. 옛다와 감지덕지. 여당과 정부의 리더 지도자들이 하는 실수나 사실 사건들이 민심 악화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부터도 좀 자중자애하고 민심을 이렇게 잘 떠받드는 버스 발언 때문에 공성호 민심이 버스 떠나듯이 가버렸다. 이제 돌아간 버스는 안 옵니다.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네?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네. 바꾸어서 저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정치온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보신 것처럼 부동산 2030 여론이 싸늘한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 만지는 사람은 원래 욕먹는 범이다. 경제부총리에게 기어서 다니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몸을 낮추라는 것 같긴 한데 적절한 농담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현재 그 씁쓸한 심정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꼭 해야 될 일을 하는데 하게 되면 네. 뭐 욕을 많이 먹는 일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또 정치라고 하는 게 결국은 국민들에게 지지도 받으면서 동시에 이익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지지와 이익 사이에는 이게 또 때로는 간극이 있거든요. 정치인의 숙명이고 우리 정부가 감당해야 될 일종의 숙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더 합리적이면서도 그러나 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정말 그런 방안을 만드는 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민주당 황의의원의 버스하우스 제안 후폭풍이 아직도 여전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 누덕이 아니다, 일관성 없다고 비판하지 마라. 오늘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이제 뭐 이 추가 누르기 어떤 그런 방지 법안 이런 거하고 같이 이제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윤철 이제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이제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게 이게 이제 맞는 거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은 여론 수렴해 가지고 고칠 거는 고치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또 더군다나 이 정치의 정책에 대한 반감 이 저항이 엄청나다는 걸 대통령도 본인이 직접 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저걸 국무회에서 저 무거운 주제로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참 이재명 대통령 무슨 배짱 가지고 저렇게 여유 있게 경제부총리 잡고 그냥 세금 올리면 뭐 요것도 묻게 돼 있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또 기어서 다니라고 그러고 그게 이제 뭐 내용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낮게 국민들의 마음을 이제 여론 수렴을 해서 이걸 풀어보자 이야기지만은 이걸 가지고 이제 국민 정서하고 국민들이 열받아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온도 차가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이제 비난과 비판이 있는 거죠.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공약이 나온 포스터를 들고 나왔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하고 세금 줄여주겠다 이렇게 공약했던 내용들을 지금 꺼내 들었어요.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 개편한 누더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저런 비판을 할 수 있지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실제로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거 유세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지금도 대통령께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분명하게 계속 말씀하시지만 세제를 좀 정상화시키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주택자들의 경우에 이번에 보면 뭐 예를 들면 5채가 있는데 100억이다. 한 채가 있는데 100억이다. 그런데 지금은 세제가 다주택자인 5채를 가진 100억 합산 이분들이 훨씬 더 징벌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고쳐서 이제는 가격으로 합산하자. 예. 그래서 세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제를 합리화시키는 네.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특히 초고가를 위주로 이제 이렇게 세금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세제 합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통이 절반 정도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의 경우가 혜택이 좀 줄어들면서 사실은 내가 뭐 봉양 때문에 혹은 네. 아이들 학교 때문에 뭐 내 직장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거주하는 1주택자인데 이렇게 혜택을 줄이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는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서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아까 대통령 말씀대로 누더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시민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간다는 정말 그런 심정으로 저는 합리적 조정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당 내에서도 2030 민심이 버스 떠나듯 가버려서 이제 안 올 수 있다 이런 우려의 쓴소리도 하던데요. 이 논란의 버스하우스 아이디어 황희 민주당 의원이 SNS에 공개하기 전에 의원 단톡방에 먼저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이를 본 수도권 한 민주당 의원이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올렸지만 곧이어 황 의원은 해당 아이디어를 자신의 SNS에 공개를 했고요. 이후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의원 단체방에 당에 피해를 주게 돼 죄송하다는 취지로 사과 글을 올렸습니다. 당에 대한 사과는 논란 당일에 이뤄진 반면 대국민 사과는 사흘 뒤인 어제야 나온 건데요. 황 의원이 어제 예정됐던 기자간담회 일정도 전격 취소하고 SNS로 대체한 배경에는 당 지도부에 강력한 만류가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당 지도부가 만류한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만류라기보다는요. 저 경우는 사실 오해가 많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황희 의원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국민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본인은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게 이제 스웨덴이나 홍콩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보면 청년들이 주거가 워낙 비싸고 어려우니까 소형 주택을 많이 보급을 여러 이제 방식으로 했어요. 그 중에 이제 버스를 곧 개조한 것도 있고요. 모듈러 주택이라고 해서 짓기 쉬운 그런 이제 건축비가 덜 드는 거죠. 그런 걸 공공 용지를 이용해서 공급하는 경우들이 꽤 사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 황희 의원이 말을 한 거, 특히 황희 의원은 법안을 여러 개 관련해서 내놨는데 그 전에도 이미 주교 복합이라 그래서 주상 복합은 있지만은 주거와 학교를 같이 지어가지고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중학교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이 그 이제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면 뭐 주택으로서 굉장히 좋지 않냐 이런 아이디어도 내놓은 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한편으로는 네. 이게 지나치게 비난만 받게 되는 게 오히려 당으로서도 부담이니까 차근차근 죄송한 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께 또 설명드릴 건 드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마 그런 취지였을 걸로 판단합니다. 근데 이 황당한 버스하우스 아이디어를 왜 민주당 의원 단톡방에 이제 먼저 공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아무도 안 말렸을까? 못 말렸을까? 제가 알기로는 일부 의원께서는 그거 좀 난감한 입장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민주당 의원님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황희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그래도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본인은 생각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 스웨덴, 네덜란드하고 뭐 일부는 이제
보트하우스라고 하죠. 근데 그 보트하우스는 서구 유럽 쪽에서는 청년들이 로망이에요, 진짜. 고급 주택 아주 하나에. 고급 주택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 주택 같은 경우는 문제제기면은 2020년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그냥 그때 이제 뭐 비즈니스 호텔 이런 게 영업 안 되는 거 그거 개조해가지고 청년 주택 하자. 예? 그리고 컨테이너 뭐 이 컨테이너 가지고 또 개조해가지고 청년 주택 하자.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폐버스 아이디까지 예. 났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좀 뒤늦은 감이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이게 시장에서 수요가 있으면 공급으로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라든지 또 그동안 금융기관 대출 규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집값을 잡으려고 했던 억누르는 그런 방식의 지금 반감 저항이 이번에 폐버스에서 폭발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2030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반지하 내지는 널 옥탑방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폐버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천대꾸러기냐 이렇게 던져주면 그걸로 그냥 받아먹고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재활용 갱량화되는 그런 대상으로 청년이 그냥 내몰리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엄청난 예. 반감이 있는 거예요. 예, 폭발한 2030 분노를 잠재울 정책, 김영배 의원님이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초접전 양상인데요. 결국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에서 결판이 날 걸로 보이는 가운데 후보들은 저마다 호남 표심 구애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실제 경제 정책을 다뤄보시거나 아니면 이 관련된 지금 대기업의 오너들하고 일정 기간 이상 토의를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김민석 후보는 사람을 무시하는 데 좀 일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당대표 하면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업인들과 만나서 얘기했겠습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적 있습니까? 확정 판결? 이미 인사청문회 때 윤석열 라인들이 저를 정치적으로 엮어서 그 문제가 됐다는 것을 심포와 지지층이 사실은 지금 등을 돌린 것 같습니다. 전통적 지지층이 다시 열정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당대표가 되는 즉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10% 이상 올라갈 것이다. 실제로 당청 관계 때문에 걱정이 돼서 자문 못 이룰 정도로 좋지가 않아요. 내가 이재명을 지켰다 아무리 떠들어도 본인이 싫다 하면 계속 따지면 이게 스토커란 말이에요. 이게. 네, 김민석, 송영길의 정청래 협공 2대1 구도인 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변수가 서울, 경기, 호남 그리고 전체 여론조사 등이 남았는데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는 보시는 것처럼 김민석 46.8, 정청래 35.2로 나타나고 있고요. 호남 지역 보여주시죠. 호남 지역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크게 앞섭니다. 57.7 대 28.2. 서울 지역은 김민석 39.9, 정청래 34.5. 김민석 후보가 5.4%포인트 앞서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호남은 아무래도 김민석 후보가 좀 유리하다는 게 중평인 것 같습니다. 호남 지역의 당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호남이 한 50만 되고요. 예. 수도권이 60만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호남이 중요한 그런 분기점이 될 텐데요. 예. 다만 이제 정청래 이제 당 대표가 수도권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온라인 당원들이 많아서 그렇고 온라인 당원들은 대부분 젊은 분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커뮤니티, 소위 뭐 이제 김어준 씨라든지 이런 이제 강성 당원들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그런 이제 흐름이 있는 그런 커뮤니티에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아무래도 정청래 후보가 상대적으로 강세이고 여론조사는 저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누가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그 표결 결과는 또 약간 편차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일단 호남에서 아마 토요일 날 결과가 나오는 게 큰 분기점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요일 날 이제 이 우리 수도권의 마지막 표결 결과가 굉장히 주목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호남과 서울이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결과를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김민석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정청래 후보가 내가 당대표 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10% 오를 것이다라고 했어요. 어떤 근거일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불편하다는 그 자신의 어떤 심중을 뭐 저렇게 이제 또 표현이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당대표 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하고 잘 지낼 것이고 또 그런 이제 당청 관계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도 당이 뜻받쳐 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도 김용배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이제 선거가 거의 막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남, 강주, 이제 전북 여기에다 서울, 경기 해버리면 70%예요. 예. 그러니까, 어제 후보들이 공개한 인생 한 컷도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특히 호남 본토에서 이제 예. 자신의 지지가 이제 특히 이제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이게 가장 큰 수혜는 이제 호남 지역 주민들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걸 안정스럽게 추진할 수 있는 당의 뒷받침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령 노동계 같은 경우도 주 52시간 유연제 이런 걸 갖다가 반도체 호남 그 특별법을 가지고 뒷받침을 해주려면 만약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노동계 의식해가지고 뒷받침 잘 안 되면은 낭패스럽잖아요. 그런 걸 하나를 보더라도 이제 상당히 호남 유권자 같은 경우는 더 정치적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전략적 선택이라는 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민석 지금 후보가 유리한 것이고 상대적으로 정청래 후보는 지금 열세로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선거 결과는 아마 이제 뭐 김민석 후보 쪽으로 저는 기울어지지 않겠냐 이리 보지만은 그렇지만은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민주당 지금 지지층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코어 지지층이 이탈되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반감이 있기 때문에 그 결론은 정청래 당대표가 후보가 서울 경기에서 좀 상당히 또 이겨낼 수도 있다. 그러면 호각지세가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제가 화면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이게 어제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정한 인생 한 컷입니다. 화면 왼쪽으로 보면 노란 목도리를 두른 정청래 후보 손에 황금돼지 저금통이 그려진 피켓이 들려있죠. 2002년 노무현 대선 캠프의 선거자금 마련 이런 화면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가운데를 보시면 김민석 후보가 고른 건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송영길 후보 지난 대선 당시 선거 운동 도중에 망치로 피습당해서 머리를 다쳤었는데 그 부상 투혼을 한 거죠. 이재명 후보 지원 유세를 이어갔던 사진을 꼽았다는 점도 저희가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녹록지 않죠. 장동혁 대표 퇴진 촉구 서명운동 추진단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원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2만 7천여 명이 참여한 장 대표 사퇴 촉구 서명과 국민의힘 중진 의원 33명에게 보낸 연판장에 대한 응답 내용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었는데요. 맞불 성격으로 장 대표 팬카페에서는 지지 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고 당의 기강 확립을 위한 서명운동을 앞으로 그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측에서 진행을 했던 기간만큼 동일한 기간 45일 동안 추가적으로 서명을 받아서 왜곡된 시각으로 당을 운영하려고 몇몇 분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장동혁 대표 퇴진 서명 운동을 했다고 하니까 그에 맞춰서 또 딴물당원들 동원해서 과연 옳은 건가? 네, 이 같은 난맥상을 반영하듯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낙수 효과를 보지 못한 채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 사퇴 추진단이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퇴진운동 동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의원 명단과 답변도 공개한 건가요? 지금 화면 왼쪽으로는 장동혁 스탑, 장동혁 퇴진하라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장 대표 지지 서명하는 또 서명 운동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당에서 저런 논란을 가지고 또 당의 특히 당의 대응 방식은 당에 이제 뭐 책임당은 한 100명 중에 뭐 한 3만여 명의 어떤 저런 장동혁 대표 사퇴를 갖다가 주장하는 어떤 그런 목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당에서 대응 방식은 저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은 이미 앞에 입장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100만 당원 중에 일부가 뭐 그렇게 자신의 퇴진 문제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게 조직주의이기 때문에 사퇴에 절대 응할 일이 없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앞으로 당의 정책적 비전이라든지 또
당원 주권 강화를 통해 가지고 예. 당의 어떤 그런 당권을 더욱더 이제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확고하는 게 많은 언론 뉴스 보도를 통해서 나간 마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당의 통합된 리더십으로 본인이 이제 저런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반목 분열 갈등을 갖다 이걸 해소시킬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을 만들어 나가야지. 또 저기는 저기대로 그냥 강성도 당원들 동원해가지고 대응하는 방식 이러면 계속 예. 갈등이 정폭되는 거거든요. 당대표 사퇴와 그런 지지로 측면에서 양분이 이제 됐습니다. 당의 뭐 중진들이라든지 또 당의 지도부라든지 지금 이런 당의 갈등 구조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본질적인 거기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 당이 또 거기에 순응하는 어떤 그런 절차를 만들어가는 게 민주정당의 모습이지 실력은 실력대로 저거는 별 부질 없어요. 또 저런다고 또 장동희 대표가 사퇴할 사람도 아니고 예. 그렇다면 이럴 되면 제1야당으로서 계속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데 실패하는 겁니다. 예.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 그냥 폐버스 논란이고 지금 뭐 세제 개판해가지고 엄청 국민 뭐 저항 분노심이 큰데 이걸 제1야당이 제대로 받아먹지 못한 그 한계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거든. 예, 마지막으로 이 국방부 장관 논란이 있어서 한번 짚어볼 텐데요. 안규백 장관의 이른바 마오쩌둥 좌우명 발언이 뒤늦게 논란이 됐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안 장관 경질을 촉구했는데요. 내용을 좀 보실까요? 6.25 전쟁 당시 중공군 참전을 결정한 마오쩌둥의 어록, 처변 불경, 정세가 변해도 놀라지 않는다. 이 말을 좌우명이라고 소개해 야당 비판이 거센데요. 이런 가운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안 장관의 과거 탈영 이력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안타까운 게 약간의 믿을 만한 그럴듯한 거짓말을 좀 하지 왜 그런 걸 사전에 준비를 못했을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준비단에서는 알고 있었다고 그 사람하고 저는 아주 잘 친합니다. 저는 같이 근무도 했고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 별도 입장은 없습니다. 그 주장하신 김영수 전 소령님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실 생각인가요? 별도 대응 계획은 없습니다. 허위 사실을 계속 주장하시는데 왜 고발은 안 하시는 건가요? 그분이 이미 고발장을 접수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처변 불경, 정세가 변해도 놀라지 않는다. 이게 좌우명인 건 괜찮은데 굳이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6.25 전쟁 당시 중공군 참전을 결정한 마오쩌둥 어록을 좌우명으로 가질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게 이제 2016년도에 당의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실 때 인터뷰에서도 저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이게 좀 아셔야 되는 게 안규백 의원님 고향이 전라북도 고창이신데요. 예. 선대 때부터 굉장히 한학에도 능하고 어릴 때부터 이 한학을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한자도 잘 쓰시고 예. 이 고사에 굉장히 능통하신 국회의원이세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저 안규백 의원께서 그 고사 이런 걸 많이 인용하시는데 처변불경이 처음에 송나라에 있는 그런 이제 그 당시 고사에서 유래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고 네. 오늘 갑자기 국방부 장관 되고 나서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견강부회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동안 색깔론 등을 통해서 안규백 장관은 계속 흠집을 내다가 네. 안 되니까 엉뚱하게 저걸 또 꺼내가지고 지금 저렇게 비난을 하는데요. 저는 제대로 좀 비판하고 대안 있는 그런 이제 비판을 하는 야당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 특히 국방을 저렇게 네. 정말 근거 없는 비난을 통해서 뭔가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정말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좀 국방 분야에서도 좀 저는 대안이 있는 그런 정책적인 비판을 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정정식 원내대표는 엽기 발언이다. 안규백 장관 경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좀 본질을 봐달라. 꼬투리 잡지 말라. 이런 반박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